이번 시간은 제8강 그 밖의 행정이 주연 행위 형식입니다.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제1장 행정이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이 주연 행위 형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이법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를 다 보셨고, 이제는 이제 행정이법과 행정행위 이외에 예를 들면 행정상 확약, 그 다음에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또 그 다음에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이 자동화 작용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개념 위주로 해서 쭉 보셔야 돼요. 난이도는 좀 많이, 특히 행정계획과 공법상 계약에서 시험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상 확약인데, 자, 우리 행정청이 자기 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바란다.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여기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의 자진 철거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 등이죠. 또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인허가에 대한 내인가, 내허가 등, 또 공무원 임용이 내정 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행정상 확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확약과 확언은 구별돼요. 확언은 확약보다 더 넓은 개념, 더 상위 개념입니다. 확언은 일정한 우리 행정청이 우리 사인에 대해서, 행정기체인 사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예요. 똑같이 의사표시인데, 확약은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 보시죠, 여기? 자,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확언 중에서 자,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의 약속 의사표시를 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법적 성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정송. 쉽게 말하면 불복구제죠. 보시면 법적 성질. 다우서는 처분으로 인정해요. 처분 행정행위성을 인정합니다. 판례는 처분 행정행위성을 부정하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행정쟁송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은 처분성이 인정돼야 돼요. 처분성이 있는 것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행정행위성 내지 처분성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자, 판례한다면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 처분성을 부정하니까 행정상 확약을 해주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우서는 긍정, 판례는 부정.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성립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했어요. 확약의 근거, 실정법적 근거, 우리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 다음에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자, 이때, 자, 확약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일정한 처분 내지 행정행위를 할 권한 속에 이 확약의 근거가, 확약을 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 통설판례고, 행정상 확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처분을 할 권한이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면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약이 허용 한계에서 본처분의 사전 절차가 행해지는가. 자, 보시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확약을 할 때에도 확약에 앞선 행정 절차의 생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인데, 확약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다우설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니은번 시험 잘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나올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건 사실이 완성 후 확약. 자, 행정상 확약은 상대방에게 예지 이익 또는 준비 이익 또는 기대 이익을 주기 위한 확약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우설입니다. 요 내용이 요거하고 요거를 잘 하시고, 특히 요거 시험 나올 거, 확약의 근거, 이게, 그죠? 실정법적 근거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실정법상 근거 없다 하더라도 본처분, 일정한 처분을 할 권한 속에 행정상 확약을 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본처분 권한 포함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효력 보시면 확약에서 확약이 구속되어 있고 확약이 실효가 있는데 저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확약이 실효, 이게 시험 나와요. 시험 잘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확약은 그 기초가 된 사실 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죠? 사정 변경이라고 해요.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 구속력은 소멸한다. 우리 실효사유 있죠? 그래서 행정상 확약에 우리 판례한다면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도 실효를 인정한 바 있다. 뭐에 의해서?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 사정 변경에 의한 실효를 인정한 바 있다. 맞는 지문.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상식인데 논리 문제예요. 확약은요, 우리 그 판례가 행정행위성, 처분성을 부정하는데 이 공정력과 불가정력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조력이에요. 판례는 행정행위성을 부정하니까 이걸 여기에 공정력 등을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한다는 얘기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단계 행정작용이죠. 자, 여기서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 허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여러분들 그거 멈추면 안 돼요. 그냥 편하시게. 그냥 다단계 행정작용,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 허가 들어봤어 하면 돼요.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예비 강의죠. 기초 이론 강의인데 그냥 개념하고 체계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행정행위인데 요거 내용을 좀 보시고요. 우리가 다단계 행정작용인데 자, 보시면 취지 보세요. 복잡한 결정 과정이 한목적적 해결, 절차 경제의 기여, 사업자의 투자 위험이 축소, 새로운 기술의 반영 등 유연성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익힙니다. 부분 허가 또는 부분 승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비 결정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사전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 의사 결정 단계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자, 알겠죠? 가행정행위 또는 그죠? 가행정행위 또 잠정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개념하고 그 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분 허가, 부분 승인 보시면 자, 대단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단계화된 행정 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며 사인이 원하는 바의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데 부분 허가는 여러분들 그 자체로서 종국적인 행정행위다. 즉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됐죠? 예.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정에서 신뢰 보호 원칙 차원에서 상충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요 보면 구체적 예가 있는데 여기 예가 이쪽에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대단히 프로젝트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그 안전성은 상당히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때 우리 구원자력법이죠.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부지 사전 승인 단계가 있고 1단계. 자, 2단계 뭡니까? 건축 허가 단계. 3단계 영업 시설 및 영업 허가. 이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뭐 부지 사전 승인 단계, 건축 허가 단계, 영업 시설 및 영업 허가 단계별로 그죠? 부분 허가, 부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 각각이 다 처분성이 종국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예를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처분성 인정된다. 그 나머지 요 예를 알아두시고 자, 이어서 예비결정, 사전결정인데 여기 의의를 봐보세요. 자, 예비결정이란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종국적인 행정행위의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에서 개별적인 몇몇 요건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이죠. 자, 폐기물관리법 제26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좀 나오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보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전에 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았을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바로 우리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에 허가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관계장관이 내주는데 이 폐기물로 또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소에서 우리를 요즘 독극물 많죠, 뭐 그죠? 독극물이라든지 기타 산업 폐기물 심각하죠. 환경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 중에서 자 보면 이 근거법에 본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짜서 먼저 관계장관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적정 통보 자 부적정 통보 받으면 그렇죠? 받으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짜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나머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관계장관이 적정 통보를 받아서 그 나머지 요건을 가져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법률 요건 중에서 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로 이루어졌죠. 법률 사실 중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죠? 이때 나머지 처리업 허가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나는 사업계획서를 잘 짰습니다. 짜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했어요. 했더니 부적정 통보를 하죠. 이 부적정 통보 예비결정 사전결정에서 처분성이 인정돼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행정행위성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바로 내가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부적정 통보를 갖다가 무효화시키고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적정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비결정, 사전결정도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좀 나와 있고 성질 보세요. 자, 사전결정, 예비결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예비결정도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결정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구체적 이해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박스 문제로서 사례 문제로서 나올 수 있다. 이어서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봐볼게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보세요. 우리가 요 용어를 이렇게 가행정행위로 많이 쓰지만 잠정적 행정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 법적 효과나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위 형식이다. 됐죠? 자, 성질, 일정 사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법적 기효를 잠정적 임시적 상태에 두는 것이다. 됐죠? 자, 특징 보세요. 가행정행위는 말 그대로 잠정적 행정행위예요.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행위로 대체되므로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 효력 중 존속력, 특히 불가변력을 갖지 못한다. 또 상대방은 새로운 최종적 행정행위 발령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즉 신뢰 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요 내용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내용을 갖다가 한번 쭉 이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봐주시고.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죠. 행정계획이죠.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바로 행정계획이 요즘에 최근에 7급, 9급 잘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개념 보세요. 행정계획이란 행정 주체가 행정 활동을 위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 있는 행정 수단을 종합하여, 개별화하여 틀려요. 종합하여 목표로 설정한 장래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활동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다. 그렇죠? 이 기능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돼요. 발전 배경 이런 거 보시고 2차 대전 이후에 행정의 중심이 사회 국가적 복리 행정으로 이동함으로써 이제 계획적이고 그죠? 계획적이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죠. 뭐 도시계획 같은 경우 그죠? 국토종합계획 이런 거. 자, 행정계획의 종류에서 뭐 여기 쭉 있는데 한번 이걸 쭉 시간 내서 보시는데 저는 요 4번 볼게요. 나머지 읽어주세요. 4번 요것이 시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일단 크게 나누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구속적 계획이에요. 이 구속적 계획을 갖다가 좀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특히 도시관리계획 잘 나와요. 도시 기본계획 아니죠. 이거 도시 기본계획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행정지침,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대요. 이거 도시관리계획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고 처분성도 보통 인정됩니다.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체크, 도시관리계획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계획. 자, 여러분들, 여기 쪽 있는데, 요 예산, 운용계획 하면 금방 하는데, 딱 띄어서 예산만 나와요. 예산만.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행정부가 예산을 짜가지고, 기획재정부죠. 짜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국회 의결을 통한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이때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운영계획하면 금방 아는데 이 예산은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민을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따면 틀려요. 요거 잘 나오고 요거 이제 특히 요 혼동하지 마시고 나머지 내용 보시고. 자, 이어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보시고. 행정계획이 법적 성질에서 이제 문제의 소재. 대외적 구속적 계획인 도시계획이 법적 성질이다. 자, 도시계획. 현재는 그 도시기본법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나눠지지 않았다가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다시 분류됐는데, 자, 도시계획인데 이 도시계획은 지금의 현행법에 의한다면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됩니다. 자, 학설 보시면 뭐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개별별 검토설 쭉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도시계획,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이죠. 이것은 행정행위설이 다우설입니다. 또 판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했죠.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도시계획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하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와 수립 절차에서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자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하여튼 조직법적 근거는 항상 필요하죠.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법률 여부, 법률의 근거, 작용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적 계획,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집행적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적 계획은 당연히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외부적 효력이 없는,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에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 이 효력이에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집행적 계획. 이거는 뭐 적용법적 근거 필요 없죠.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 처분적 계획 같은 경우는 조직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내용 읽어보세요. 쭉.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 시동. 이것이 이제 최근에 뭐 7급부터 해서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9급도 나오고 각종 자격증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교육의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 제도. 자, 의를 봐보세요. 행정교육의 집중효인데 독일 행정법상 계획 확정 절차에서 인정되는 효과이다.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계획이 청문 등 1년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때 당의 행정계획이 수행에 필요한 다른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당의 인가,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래 되죠. 그죠? 자, 인허가 의제 제도. 이건 이제 행정계획 집중효 제도는 독일에서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의 집중효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우리 법상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다. 이는 근거법상이 주된 허가 특허 등을 받으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 제도입니다. 자,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그 예입니다.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보시면 이 집중효 제도는 바로 행정계획에서만 인정됩니다. 맞죠, 여기? 집중효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인정되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계획 확정 절차가 없어요.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계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와 같은 일반 행정행위에서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계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도 인정된다. 더 넓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요, 특히 중요한 것이 인허가 의제는 법률에 열거된 인허가에 한정되어 인정된다. 반드시 이건 집중효도 그렇고 인허가 의제 제도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왜요?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즉 법률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안 됩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여부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행정기관 권한 존중 원칙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건 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해서 3번 틀린 점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시겠죠? 자, 이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학설에서 이 절차 집중 요소를 아셔야 돼요. 의제 보세요. 의제 대상 인허가의 절차 규정에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실체법상의 요건 규정에는 집중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무관청이 있잖아요. 인허가 어떤 사업을 갖다 대단히 택지를 건설한다. 그럼 주무관청이 있어요. 주무부서가 있죠. 주무부서에서 일단 요를 갖다가 일을 갖다가 추진하겠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대단히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한다 할 때 택지 개발에 따르는 다른 법률상이 인허가청이 있죠. 그러면 이 주무관청에서 이 택지 개발에 따른 다른 인허가청이 있어요. 인허가청의 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주무관청은 다른 법률상 택지 개발 등에 관련된 다른 인허가청의 행정 권한에 대해서 그 허가 등 인허가 등의 절차만을 갖다가 안 봐도 되는 것이지, 다른 법률상 요구되는 실체법적 요건은 이 주무관청에서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서 이 인허가 절차만을 갖다가 생략받는 것이니까, 그죠? 예. 그 실체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무관청에서 다른 인허가 관청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동의를 보통 받아요. 이런 거 실체법상 요건 우리 다 갖췄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고 동의를 받고, 또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만을 면제시킨다. 꼭 아셔야 돼요. 실체법적 요건을 주무관청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 인허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판례도 이렇게 절차 집중 요소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요 내용 그대로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내용 좀 봐보세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는데 요거 한 가지는 요것도 이제 가끔 잘 나오는데 불복쟁성이 대상인데 판례는 구건축법 제8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만을 쟁성이 대상으로 삼아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거 내용을 좀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획이 통제에 있죠. 자, 행정계획이 통제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법규범위 우리 행정계획기관에게 처음부터 광범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서의 재량, 그 일반 재량이라고 합니다. 요거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재량행위에서의 일반 재량에 대해서 통제 법리가 재량 하자 이론이에요. 재량의 일탈, 남용, 흠결, 해태죠. 요거 좀 행정소송법도 인정하고 있어요. 예, 통솔판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에서의 이 계획재량이죠. 여기에 통제 법리가 과연 인정되는가? 인정됩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나오는 형량명령 이론인데 이것도 현행 우리 판례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해요. 형량명령 이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법 학회에서는 행정법 이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가 형량명령 이론을 그 통제 법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말씀드렸고 형량명령의 원리 나오죠. 형량하자에서 형량혜택, 형량흠결, 형량평가의 하자, 형량위배 이 네 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혜택나 형량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죠. 형량흠결은 형량이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이와 무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형량을 한 경우를 말하고 형량평가의 하자는 관계된 공익 또는 사익의 의미에 대한 평가를 오해하여 형량을 한 경우를 말하고 형량위배, 형량의 불균형,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 비례성을 결여한 경우다. 이 짝짓기에서 다른 거 연결해서 틀린 점 잘 나옵니다. 이거 꼭 한번 형량 혜택, 형량 흠결, 형량 평가의 하자, 형량 위배 꼭 알아두시고요. 그죠? 여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왔죠. 우리 대법원 판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꼭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공법상 개혁입니다. 공법상 개혁. 자, 보시면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이 공법상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소송의 유형을 보면 먼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항고소송은 대상 적격이 처분성, 이 처분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맞죠? 우리 그 다음에 공법상 당사자소송, 두 번째 유형 당사자소송을 갖다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해요. 당사자소송은 그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행정상 법률관계,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자, 한마디로 행정상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해요. 즉, 공권과 공의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권과 공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뭐라고 한다? 당사자 소송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보세요. 공법상 계약을 맺으면 공권과 공의무가 발생하죠. 공권과 공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이 당사자 소송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 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 얘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얘는 당사자 소송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처분은 앞에서 배운 처분은 행정위는 항고소송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자, 중요합니다.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한다. 권력적인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행정의 구별. 행정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력을 가지고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다. 단독행위예요. 공법성 개혁은
복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협조에 있어 성립하는 쌍방행위다. 그래, 공통점 두 개 둘 다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이때 보시면 합동행위 같은 경우는 복수 당사자 간의, 이건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건 반대 방향인데, 이것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같은 의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공법상 계약은, 그죠? 여기. 예. 서로 반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의사의 합치. 당사자 쌍방에게 서로 다른 의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통점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쭉 봐주세요. 성립 가능성과 허용성, 성립 가능성 인정하는 것이 우리 다우설이에요. 유용성 보시고, 허용성, 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규 명시적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왜? 비권력적 행정자격이잖아요. 법률기보, 법률 근거 필요치 않죠. 그 다음에 법률이 특히 행정행위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때는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행정목적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공법상 계약의 종류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예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1번, 2번, 네, 그치, 쭉 나오죠? 이렇게 보고. 자, 종류에서 여러분들, 특히 요거 장고장 표시할게요. 정말 중요해요.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토지 수용이 있어서, 토지 수용이 있어서, 사인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이것 다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다음 중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답이 요거 나와요.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인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판례는 뭐로 본다? 사법상 계약.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당사자,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돼요. 자, 이어서 공법상 계약의 특색, 자, 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 실제법적 특색 쭉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 계약이 하자 요즘 잘 나와요.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서 하자가 있으면 유효 또는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절차법적 특색, 계약이 강제 절차가 인정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우리 공법상 계약의 자력 집행력이 인정될까 아닐까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거 없기가 있는 경우에 자력 집행력이 인정돼요. 이것은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기록인데, 예외적으로 공법상 계약에서도 법률이 근거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쟁송 절차에서 판례에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공법상 계약의 체결상,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송실무상,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 민사소송으로 본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시험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거 당구장 표시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뭐 그냥 행정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런 거죠. 요거 기억번 요거 딱 그죠? 자, 여기 좀 요거 보시면 이제 그런데 일단은 하나만 표시했고 요걸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면 공정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요거 그 다음에 니은번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해초 등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그냥 약방이 감추처럼 나오니까 그냥 익혀두세요. 이거 공법상 소송실무상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공법상 합동행위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요 내용 앞에서 보셨고, 요 예가 중요해요. 제가는 각종 조합이 설립행위, 각종 조합이나 회의 설립행위 계속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예를 알아주시죠. 짝씩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법상 합성행위 예. 이 두 개 잘 나오죠. 요 예만 알아두세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사실행위. 이거 보시면 법적 효과와는 관련이 없는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됐죠? 자, 여러분들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 요구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 법률 요구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나와요. 하셔야 돼. 됐죠?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작용법적 근거는 법률 여부, 법률의 근거를 말합니다. 제가 다시 늘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당락은 70점 구간까지 문제예요.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누구나 다 맞춥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놓칩니다.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적용법적 근거, 법률 여부. 그죠?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법적 근거를 요한다. 법률 여부를 요한다.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이거죠. 처분성 긍정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 안 돼요. 법률 여부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그 다음에 사실 그 행위 중에서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분성이 부정돼요. 그래서 행정성 대상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자,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지도만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행정계획, 행정상 확약, 공법상 계약, 나머지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 딱 있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보겠습니다. 개념.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특정한 행정 객체에 대해서 행하는 희망, 원망의 표시인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중요해요. 일본에서 생성됐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법적 근거는 여러분들 법률 여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 혹시라도 권고 권유로 우리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다 행정지도예요. 권고 권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지도의 원칙 여러분들 한번 일반 원칙 봐보세요. 여기 행정지도의 원칙에서 그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선도에 그치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 최소치미 원칙. 그러니까 행정지도의 여러분들 우리 행정절차법은요. 비례 원칙에 대해서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전체의 지도 원칙으로 행정절차법 전체의 원칙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비례 원칙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게 3번 시험 나왔습니다. 법적 문제. 그 다음에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읽어주시고 방식과 절차 한번 쭉 보세요. 자, 절차 보시고 행정작용이 자동화작용 이거 보시면 이해를 쭉죠. 자, 행정행위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행정의 자동화작용이란 자동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계, 집계, 자료의 정리 및 저장 등의 양적 업무와 기타의 행정적 결정과 지시 등을 행하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행정이 됩니다. 그 예를 봐보세요. 여기. 네? 컴퓨터에 의한 학교 배정 등 객관식 시험의 채점과 합격자 결정 등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그죠? 여기까지 행정의 자동화 적용까지 해서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을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개념과 체계 위주로 해서 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